자바는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거의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클래스는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가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pet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뒤에 extends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클래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는 이런 클래스의 부모는 자동으로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는 어떤 위치에 자리 잡게 되냐면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가 됩니다. 상속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끝에는 자바에서는 항상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맺게 되면은 오브젝트 리모컨으로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바의 큰 매력 포인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C++에서는 이런 클래스가 없는데 자바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이 클래스가 자바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과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C++를 공부했던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상태는 없고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는 서로 어떤 이제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은 아닌데 이들을 공통 리모컨으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줍니다.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졌다는 이유로 묶어줄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플라이어블로 비행기, 나비, 새, 뭐 등등 날 수 있는 플라이 메소드를 가지는 모든 애들을 플라이어블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묶는 것들은 fly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지만 이 fly 메소드의 구현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보다는 클래스로 묶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있고 이들은 EZA와 관련이 없는 조금 서로 다른 좀 관련성이 없는 애들이지만 fly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묶어줄 수 있게 해주는 이 공통 리모컨을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인 것이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공통 리모컨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은 이런 공통 리모컨도 만들어주지만 코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기본 메소드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드 재사용, 인터페이스도 코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 메소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기본 메소드는 객체 지향적인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객체 지향 측면에서 필요해서 도입된 요소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객체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볼 때에는 인터페이스는 함수를 선언할 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본 메소드를 자바 8부터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여전히 상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상태와 기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으면은 이제는 인터페이스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클래스 갖고 다 되는 거예요. 클래스와 다중상속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메소드가 들어왔어도 여전히 상태는 정의할 수 없고 기본은 선언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터페이스가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이걸 쓰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범용 정렬 함수를 한번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범용 정렬. 인터페이스가 실제 어떤 용도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배열을 받아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바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조상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타입을 오브젝트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배열이면 모든 종류의 배열, 나중에 배열 때 설명되었지만 원시 타입 배열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류의 타입의 배열들은 다 이 sort의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ort라는 범용 정렬을 만들 때 이렇게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 타입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객체 배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 정렬 함수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드를 구현해 보면 배열을 정렬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를 할 때 자바는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할지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배열에 있는 각 객체들이 어떤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배열은 오브젝트 다양한 종류의 배열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컨은 오브젝트 리모컨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각 배열,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에 비교하는 함수가 없으면 이 범용 정렬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렬을 만들 때 비교할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함수들을 제공하는 애들만 여기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되겠고, 이 타입의 리모컨을 가지고는 이 결정된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함수를 가지도록 제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꼭 가진 애들만 인재로 받도록 할 수 있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의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아까 오브젝트와 달리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배열을 받을 수는 없지만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의 배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들은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강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만들면 모든 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compare to를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 리스트를 타입 변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고 있는 배열을 전달하면은 이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더 강건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보통 범용 함수를 만든다는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애들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받겠다는 게 아니라 범용 함수라는 건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타입들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인터페이스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그러면 너의 타입의 배열은 정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계약 기반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바는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적극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C++가 사용하는 접근 방법하고는 매우 다른 방법이고요. 인터페이스가 이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계약 기반 프로그램 할 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조금 샛길로 빠져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메소드를 선언만 해가지고 이 메소드를 제공하는 타입들을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인터페이스고 인터페이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바 8 이후에 인터페이스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인터페이스는 그 이전 자바 최초부터 사용한 그 개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즉 인터페이스는 같은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하는 그런 객체들을 아우르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서브 타이핑을 제공하는 특수한 A다. 특수한 클래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바 8 이후에 그래도 인터페이스에 추가된 기능을 살펴보면은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고 기본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요. 9부터는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와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제공하는 공개 메소드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지만 이제 스태틱, 프라이빗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 기본 메소드를 정의하는 게 조금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인터페이스에는 상태, 멤버 변수를 정의할 수 없으므로 이 기본 메소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인터페이스가 있고 수많은 애들이 얘를 구현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는 밑에 어떤 애들이 구현할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객체들의 상태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메소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기본 메소드는 상태를 활용할 수 없고 인자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객체의 상태를 활용할 수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객체 메소드로 보기 매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메소드의 도입은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냐면 다중상속 문제, C++ 존재했던 다중상속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자바에는 기본 메소드의 도입으로 유사한 문제가 자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자바는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I1, I2라는 인터페이스,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foo라는 기본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foo라는 기본 메소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이 두 개를 구현하게 되면은 A는 foo 메소드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두 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중정의도 아니고 동일한 메소드가 몸체는 다르지만 동일한 메소드가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호해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다중상속을 안 했을 때 만약에 선언만 하고 있으면 foo가 선언되어 있고 foo가 것선언되어 있으면은 A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두 개가 선언되어 있으면 하나가 서인된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본 메소드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A 객체에서 foo 메소드를 부르면 얘 거를 부를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기본 메소드 부를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A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소를 안 시켜주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같은 기본 메소드를 가진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foo를 재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재정의해서 얘만 쓰겠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A가 제공하는 foo 메소드는 이거 하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모호성이 없어져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A가 얘네들을 구현하지만 B라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B에 foo가 있습니다. 그러면 B에 foo가 있으면 A에 foo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류를 재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소가 됩니다. 얘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소가 된다. 즉 기본 메소드의 도입은 역효과도 있는 거죠.
없었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한계가 있는 걸 왜 도입했냐? 얻어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면 그것을 구현한 모든 클래스를 무조건적으로 수정해야 됐는데 기본 메소드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필요로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도 계속 컴파일하지 않고 새로 수정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i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foo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수많은 클래스, A를 비롯한 수많은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A에 foo가 있겠죠.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foo 말고 i에 bar을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bar의 선언을 추가하는 순간 이 A부터 G까지 수많은 클래스는 모두 문법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A는 I를 선언하고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언된 모든 메소드를 구현할 의무가 있어요. 구현하지 않으면 A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를 바꾸고 얘네들은 안 바꾸고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에서 컴파일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bar을 추가하면서 기본 메소드 추가하라고 빈 메소드로 추가하면은 이들은 하나도 수정을 안 해도 컴파일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고 싶을 때 그것을 이미 구현하고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덜 주면서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본 메소드라는 거고요. 자바 8에 어떤 기능이 추가됐냐 하면은 함수 프로그래밍이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함수 프로그래밍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자바가 제공하던 많은 라이브러리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기존 코드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도입할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저는 기본 메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 메소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인터페이스 L이 있고 이거를 잘 썼어요. 근데 여기에 bar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 L 인터페이스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더 이상 컴파일 되지 않아요.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 L 인트 구현한 모든 클래스는 bar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소드로. 그러면 필요한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는 더 이상 bar을 재정해야 하지 않아도 문법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필요한 클래스는 재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0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M을 새로 만들어서 L을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bar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들은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속으로 되돌아와서 상속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도 자바의 문법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한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의 두 가지의 이점은 코드 재사용, 두 번째 공통 리모컨입니다. 공통 리모컨입니다. 이때 독과 시추 클래스를 서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시추는 독의 자식 클래스, derived 클래스, 서브 클래스, 파생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하고요. 강아지는 시추의 슈퍼, 부모, 기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 용어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가족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으면 이 밑에 시추도 있고 불독도 있고 뭐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추와 불독은 어떤 관계냐면 형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덕 위에 펫이 있으면 펫은 시추의 조상 클래스가 되겠고 시추는 펫의 후손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 나타내는 모든 그 클래스 간의 관계를 그 동일한 균일한 용어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좋습니다.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브, 슈퍼, 파생, 기저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형제 간, 부모와 조상과 후손 간에까지 얘기하려 그러면은 또 그거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exten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려둔 대로 상속 계층도를 그릴 수 있는데 클래스 간의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이고 우리는 주로 UML에서 정의한 그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얘를 표준 표기법이라고도 해요. 뭐 이게 국제 표준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UML을 이용하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속 관계에 있는 모든 애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속 관계 UML에서 나타낼 때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 화살표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나중에 인터페이스는 삼각형은 똑같은데 파선 또는 뭐 점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자식으로 갈수록 더 기능이 많은 거예요. 부모로 갈수록 기능은 더 작은 겁니다. 유지하는 멤버 변수로 자식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고 위로 가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이 더 덩치가 큰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바는 추상 클래스를 쉽게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할 때 그냥 abstract 키워드만 수식해 주면은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고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C++는 임의의 클래스를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C++에서도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추상 클래스가 돼서 그 클래스들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추상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C++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상속 객층도로 클래스들을 막 이렇게 그렸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은 좀 이상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트리 형태에서 단말에 있는 애들들만 객체를 생성하고 이 중간이나 꼭대기에 있는 애들들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어떤 용도로만 사용하냐면 코드 중복의 제거와 공통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도 객체를 생성하고 얘도 객체를 생성하면은 어색해질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런 경우 pet, dog, cat이면 pet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추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죠. 애완동물을 생성한다. 그럼 이게 강아지야, 고양이야, 햄스터야.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도 pet, p equal new pet 하는 것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강건성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도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와 관련된 문법을 설명드리면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A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예요. 이 경우에는 A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A 입장에선 문제가 없습니다. B는 A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도 이 추상 메소드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B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해주지 않으면 B도 여전히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B도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재정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문법 오류입니다. 이 A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도 없지만 abstract를 수식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을 잠깐 안 들고 온 것 같긴 한데 추상 클래스를 만들 때도 abstract 키워드를 쓰고 추상 메소드를 만들 때도 abstract로 수식해 줍니다. 그리고 추상 메소드를 할 때는 몸체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C나 C++ 선언하듯이 세미콜론만 몸체 없이 붙여주면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만 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는 당연히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abstract가 생략된 형태예요. 따라서 B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으면 foo라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B가 foo를 재정의해주지 않으면 B는 abstract class로 수식해주지 않으면 오류가 됩니다. 이렇게 C를 L을 구현하면서 재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bstract로 수식해주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예제를 보면 여기에 이제 abstract로 A는 문제가 없죠. 추상 메소드 갖고 있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B는 추상 클래스 상속하면서 부모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A는 추상 메소드를 수식을 했는데 extend 했는데 얘를 abstract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지만 B가 abstract 클래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이점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코드의 재사용 1. 2. 공통 리모컨 두 가지고요. 이 공통 리모컨은 이렇게
멤버 변수로 유지할 때도 공통 리모컨을 사용하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느슨한 연결, 의존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되게 유연한 그런 코딩이 되겠고, 또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렇게 그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상위 타입을 받게 되면 코드의 확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아지도 전달할 수 있고 고양이도 전달할 수 있고, 나중에 아직 안 만들었지만 향후에 만들 뭔가 다른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골드피쉬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에서 객체 생성이요. 한 가지 우리가 상속할 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new를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항상 하나의 객체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student는 학생은 person, 사람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하나의 객체만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는 부모, 조상에 있는 모든 멤버 변수까지 유지하도록 그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객체도 생성이 되고 이 객체도 생성이 돼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면 항상 하나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 객체는 자신의 클래스 생성된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모든 조상에 있는 멤버 변수까지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객체는 그 객체의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멤버 변수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객체를 생성할 때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뿐만 아니라 물려받는 모든 멤버 변수도 적절히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객체의 초기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설명드렸냐면, 명백한 초기화와 4번은, 그리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클래스의 생성자는 자신의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의 초기화만 책임지면 됩니다.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한 클래스에서 부모의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은 슈퍼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슈퍼.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우리는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부를 수도 있고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1번 생성자를 이용해서 부르면 이 1번에서는 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고, 이 생성자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진행이 됩니다. 항상 초기화는 조상 먼저 그 다음에 후손 순으로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은 student 위에 person이 있고 person 위에 object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tudent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object 객체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돼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person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초기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student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그러니까 몸체가 실행이 돼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객체들이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
이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이 순서대로, 조상 순서대로 실행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요 첫 번째 예제를 봅시다. B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B의 요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앞서 본 슈퍼라는 것이 없어요. 특정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할 때 부모 객체의 생성자가 호출해야 돼야 되는데 뭐가 호출이 되냐면은 A의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특정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으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A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A의 기본 생성자는 오브젝트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얘가 호출이 되는데 얘 전에 명백한 초기화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이 객체의 생성자가 몸체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 명백한 초기화가 있으면 그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몸체가 실행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객체들이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제에서는 보면 B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런데 B에서 특정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호출이 되냐?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문법 오류가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 생성자가 없지만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거를 알고 생성자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행되는 순서는 1, 2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객체를 초기화할 때는 이 객체의 모든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명백한 초기화나 생성자에서 하는 일은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에 대한 초기화는 부모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내 거부터가 먼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 거부터, 그 더 위에 있는 조상 거부터 실행이 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기화는 명백한 초기화가 있고 생성자를 통한 초기화가 있는데 실행되는 순서는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함수 몸체가 되겠습니다. 생성자 몸체가 된다. 객체를 생성할 때도 ba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bar는 항상 타입을 유치할 때 실행 시간에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유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bar x는 new do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성하는 건 bar는 초기 값을 이용해서 유출을 하죠. 그리고 컴파일 시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new dog이니까 x는 dog 타입으로 유출합니다. bar y equal p면 p에는 현재 cat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p는
pet 리모컨 타입입니다. 따라서 y도 같은 pet 리모컨, pet 타입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아까 dog 타입을 유추했기 때문에 이 x에는 cat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는 현재 그 pet 타입이고 cat을 유지하고 있지만 y는 pet 타입이기 때문에 c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시면 랜덤으로 어떨 때는 강아지를 반환하고 어떨 때는 cat을 반환해요. 그리고 얘의 타입은 반환 타입은 pe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get random은 뭘 줄지는 실행 시간이 돼서야 알죠. 그런데 이 반은 언제 그 타입을 유추하냐면 그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get random의 함수를 볼 것이고 이 함수는 pet을 리턴하기 때문에 x도 pet 타입으로 유추하게 됩니다.